취향연구소 첫 회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오다리 씨가 또 전공이 또 영화잖아요. 영화죠. 이런 것들 영화로 엮어봐야 되는데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네. 뭐 생각나는 영화나 이런 다른 컨텐츠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이제 내용적인 측면 이전에 이제 구조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두 인물이 서로 주고받고 각자의 시선으로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약간 일본의 그 냉정과 열정 사이 소설과 이제 영화화됐죠. 이제 그쵸. 예, 그게 가장 생각나고 그리고 최근에 아가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 이제 두 그치, 인물의 그치. 측면으로 이제 각 한 가지 사건을 이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같은 사건을 놓고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두 여자 인물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뭔가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약간 버디무비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아, 버딘무비면은 약간 뭐 그렇지 뭐 대마루이스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떤 이 사람들 그냥 어떤 큰 목표 브로크백 마운틴? 뭐 그런 느낌 아니지만은 일본 영화 중에 나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동명이인인 두 인물이 한 명은 이제 가수의 꿈을 갖고 미카 이제 눈의 꽃 아, 예, 네네네. 예, 그 가수가 이제 한 명의 가수 역할을 했었고 아, 그다음에 다른 한 명은 이제 그냥 자기 사랑을 쫓는 어떤 진실한 사랑을 쫓는 그 두 명의 인물이 같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서 이렇게 겹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여자 두 분의 버디 무비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도 되게 재밌게 봤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영화가 생각났어요. 제가 DVD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요.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가족의 탄생이라고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저는 봤죠. 아, 봤어요? 네. 김태용 감독. 김태형 감독님. 예, 이런 따뜻한 느낌의 영화를 많이 만드셨던 분인데 제가 이 영화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둘이 이성과 본 영화입니다. 이성과 학교 후배랑 아, 예, 학교 후배랑 봤는데 극장에서 봤어요. 되게 막 떨려 하시네요. 아니 그때 기억이 아니, 그냥 친한 후배라서 친한 후배라서. 아직도 근데, 연락하고 지내. 그럼요. 아, 예, 그래요. 지금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요? 예, 결혼식 때도 오고. 근데 이 영화 혹시 영화 내용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어떻게? 일단은 아버지가 없어요. 맞아요. 네. 이 영화는 아버지가 안 나와요. 네, 아버지가 없는 어떤 가족이 있죠. 네. 네. 이제 다음 이어서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기차 안에서 정유미랑 봉태규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근데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제 봉태규가 계란 같은 걸 까먹는데 계란에 사이다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정유미랑 이야기를 하면서 쭉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문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소리랑 엄태웅이 가족이에요. 근데 부모는 안 나와요 영화에서는. 근데 문소리가 혼자 사는데 엄태웅이 한 5년 동안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집으로 온다고. 그래서 문소리는 막 이제 동네에서 막 분식집에서 애들 약간 등쳐먹는 느낌으로 나와요. 떡볶이 같은 거 뭐 서비스 준다고 하면서 막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사람이 엄태웅이 온다니까 갑자기 막 되게 설레해요. 근데 동생이 온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약간 거기서부터 동생이 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라고 하는데 동생이 딱 엄태웅이 들어오는데 약간 심상치 않아요. 이 둘의 관계가 남매인데 약간 애인처럼 묘하게 나와요. 문소리가 약간 흠모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들어와 이러면서 고두심 씨가 들어와요. 애인으로 20살 연상. 애인으로 20살 연상 여자친구로 해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엄태웅이 나중에 갑자기 집을 나가요. 또 화가 난다고 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두심 씨가 이혼녀예요. 네. 근데 고두심 씨의 전 남편의 전처의 딸이 갑자기 이 집에 놀러 와요. 춘천에 있는 문소리네 집에 이 셋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기인데 애가 혼자 찾아온 거야. 엄태웅이 편지 쓰라고 해서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 주소만 보고 애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애가 고두심 씨랑 문소리 씨랑 같이 사는데 엄태웅이 나중에 도망가요. 남자가 도망가. 그래서 이 셋이 같이 살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끝나고 하나는 이제 공효진 씨 이야기인데 공효진 씨가 엄마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이혼을 하셨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이제 속된 말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신 거야. 그래서 공효진은 그게 상처야. 상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와요 집에. 근데 공효진이 그걸 그냥 내쫓아요. 또 어느 남자한테 바람 맞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러냐 이제 나타나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공효진 엄마랑 불륜을 저지르시던 분이 이제 짝귀 분이 나오세요. 짝기분. 네, 짝귀 분이 나오셔서 공효진한테 얘기를 해줘요. 야 니네 엄마 많이 아프다.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좀
정서가 혼란이 오는데 문제는 이 짝기 아저씨랑 공효진 씨 엄마가 살림을 차려가지고 애를 낳았어. 근데 문제는 난장판이야, 난장판. 짝기 아저씨는 또 가족이 있어. 어. 그래서 공효진이 찾아가요 그 집에. 아니 우리 엄마 사랑하세요? 이랬는데 자기 진짜 친 가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짝기 아저씨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한다. 예, 사랑합니다. 아기는 밑에서. 그래서 약간 그 가족들이 되게 벙찐 상태에서 공효진 약간 멘탈이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 그래서 엄청 어린 남동생이랑 그 짝기랑 이제 엄마가 낳은 남동생이랑 배다른 자식인 거죠. 걔랑 공효진이랑 같이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맨 마지막 이제 정유미랑 봉태규인데 둘의 관계가 문제가 뭐냐면은 정유미가 이제 여기에서 되게 좋은 대사가 나오는데 해픈 게 나쁜 거야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정유미는 늘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 근데 봉태규는 그걸 못 견뎌요. 사랑하는 사이면은 이 사람을 소유해야 돼. 그런 식으로 관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 봉태규가 자기 언니 누나랑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안 와요. 연락도 없이. 근데 자기가 아는 선배의 아들이 집을 못 찾아가지고 행방불명이 돼서 선배의 아들을 찾으러 가는 뭔가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 여기서부터는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영화를 안 보셨다면 여기서는 잠깐 그러니까 네, 2006년 넘기세요. 네, 영화지만. 2006년 영화지만. 근데 결국엔 이 봉태규가 그 공효진의 남동생이고 이 정유미가 고두심 씨 전 남편의 전처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고두심과 문소리와 정유미가 봉태규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봉태규가 얘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랑 가족처럼 지내고 있고 이 안에서 뭔가 사랑을 배우고 해서 얘가 해픈 게 아니구나라는 걸 끝나는 뉘앙스로 딱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사실 전통적인 가족,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은 문소리와 엄태웅밖에 없는데 심지어 그 엄태웅은 영화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배부른 다른 여자랑 같이 와요. 근데 그걸 이제 문소리가 내쫓아요. 나가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지금 포스터 안에 있는 6명인데 공효진 씨는 없고 그러니까 문소리 씨랑 봉태규랑 정유미랑 고두심 씨가 같이 이렇게 김장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전통적인 혈연으로 만들어진 관계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이 구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영화가 아닐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중요한 게 엄마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공효진이 영화에서 엄마가 죽었는데 봉태규가 어릴 때 새 자식한테만 너무 애정을 쏟는다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게 나와요. 자기가 아빠한테 옛날에 선물 받았었던 시계를 이 남동생이 차고 있는 거야. 이복 형제가 이걸 보고 이거 내 거잖아라고 하는데 엄마가 아니라고 너 왜 자꾸 네 맘대로 생각하냐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가 올 때 가방 큰 걸 가지고 왔다.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가방을 막 억지로 열어보는데 거기에 그 시계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뭐 애착 인형 이런 게 있는데 그 시계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데 중에 이제 자기는 엄마한테 되게 맨날 어디 가서 남자들이랑 만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엄마가 되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봉태규가 정유미랑 이제 사이가 틀어지고 막 자기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봉태규가 누나는 엄마 같아. 공효진 씨가 이런 얘기를 나 결혼 안 하고 그냥 남자만 만날 거야. 연애만 할 거야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공효진이 엄마는 그냥 마음이 되게 따뜻하셨던 거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그런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했었던 것들이 나오고 혈연이 아닌 가족들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되게 많이 생각이 났던 영화였어요. 저는. 네. 뭐 그렇죠. 괜찮나요? 다 본 것 네. 같나요, 영화? 네, 영화 아주 다 그려졌고요. 예. 대사마저 다 이렇게 준비를 해와서 저 어제 보고 왔어요. 그래서 네, 다시. 잘했어요. 어쨌든 이 가족의 탄생이 정말 이 가족이 탄생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비혈연 가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혈연주의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그 중심에는 가부장이 있다. 그렇죠. 네. 가부장제의 아버지를 빼고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부재했기 때문에 비혈연주의가 가능했다라는 건 사실 지금 우리가 정신적으로 잊고 있는 게 아버지 성을 계속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면 응당 대를 이어야 되고 가족을 계속 퍼뜨려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비혈연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확실하게 처음부터 아버지를 아예 잘라버리고 전통적으로 아이들을 낳고 길러서 이제 다음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딱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비혈연 가족이 가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김태형 감독이 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그렇게까지 안 갑니까?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으면 봉태규랑 정유미가 연애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면은 그런 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신적으로 계속 배워왔던 것 때문에 비혈연 가족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가족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고가 있어야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비혈연 가족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들을 바라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른들이 어떻게 보는 게 왜 중요하죠?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비혈연 가족의 확장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부장적인 요소들, 가부장제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면은 비혈연 가족에 대한 태도가 막히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장치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당시는 어떤 비혈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뭐 대한가족이나 대체가족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가부장 제도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를 그냥 빼고 아버지가 없이 어떤 혈연의 관계가 아닌 것도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또 있구나라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혈연 가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해체했다기보다는 가부장제를 벗겨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뭐 비혈연으로 인해서 대한가족이나 대체가족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요. 지금 약간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니. 또 혹시 뭐 또 다른 영화 같은 것들 있나요? 보면서 생각났던 영화 하나. 최근 어쨌든 현재 모습에선 가족의 형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가족 같은 사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쵸. 두 분은 아마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실제 가족 이들 친한 친구보다 못한 가족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죠. 네, 진짜 미운 외삼촌들 있고 맨날 네. 집에서 막 돈 뜯어가고 막 맨날 약간 사업 엄태웅 같은. 사업 말아먹고 막 그래서 네. 와가지고 또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가족이지만 또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또 다 남자야. 숙모들은 잘 안 그러는데. 숙모들은 잘 안 그래요. 삼촌들이나 뭐 작은 아버지, 네. 큰 아버지들이 꼭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실제 가족이 내가 정말 의지하는 사람보다 더 못난 경우들을 볼 때 가족이라는 게 과연 가족 같다라고 하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있는 건데 가족 같은 영화도 있나요? 그런 류의 관계를 갖고 있는 영화들은 참 많죠. 그 가족끼리 뭐 서로 좌충우돌 왁자지껄.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무시하고 네. 그런 설정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미스 리틀 선샤인 같은 영화를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5명의 가족이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고 아버지는 계속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생마 진짜 야한 것만 저거 손녀딸한테 막 야한 춤 가르쳐주고 미스 코리아 나간다고 하니까 미스 코리아래 그 미스 그 아이 선발대회 나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가족을 상대로 무건수행을 하고 있고 답 없는 가족들이 있는 반면에 또 문제가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설정들의 영화는 결국 휴머니즘으로 결말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오브라더스 같은 경우에 그 이정재랑 이범수 씨 나온 영화에서도 그 조로증으로 나오잖아. 이범수가 왜 이래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막 돈 받으러 가고 나중에 그 채무자한테 막 되게 연민을 느껴서 되게 휴머니티로 끝나고 그 둘이 진짜 결국 가족이 되고 이런 식인데 대부분 그런 영화들은
뭔가 가족이 파국으로 치닫거나 이런 쪽으로는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안 나죠. 예,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날 수 있죠.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도의적으로 사실 그런 어떤 가족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저 사람 가족이라고 치부 안 하겠어. 뭐 속된 말로 뭐 호적에서 파낸다 뭐 그- 이런 것들은 영화에서는 나오기 힘들죠. 근데 우리도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 네.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좀 그러기 어렵지 않나요? 아 글쎄요, 그거는 내 가족이 진짜 사고를 엄청 치고 다녀. 아 그거는 쉽게 말할 수는 없겠네요.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가능합니까? 네. 진짜 내 가족이 완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닌다면 아니 뭐 어떤 사고나 이런 것보다 그런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붕괴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IMF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의 위기가 오고 갑자기 누군가 집을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족이 단절되거나 이럴 수는 있죠. 그게 파국이나 이런 걸 치닫는 거고, 결국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부모가 없어.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자랐어. 그러면 나는 그 부모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그게 파국이죠. 그런데 어. 영화에서는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 IMF 때 이런 가족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가족들끼리 처지를 비관해서 부모가 자기 자식들 다 데리고 죽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 무너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영화나 이런 데서, 특히 책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를 보여주면 아마 심의 과정에서 딱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족보다도 더 좋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최근에 나이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안에서 후계 초등학교 그 동창들이 같이 매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동네 기반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늘 생활을 하고 같이 안부를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었는데 주로 뭐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뭐 잘 지내냐 뭐 한번 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그걸 잘 안 했어요. 결혼하고 이러면서.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무리들, 그런 친구들을 가족이라고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가족인 것 같아요. 아내가 들으면 또 서운해할 수 있지만 가족인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늘 뭔가 내가 안부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고 괜히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되게 집에서 무뚝뚝한 아들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주 연락 드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묘한 감정이 되게 묘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이 작가분들은 그 결혼하고 나서 상대방의 부모나 여자분들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또 특히 시댁에 대해서 그런 것들 좀 엄격하잖아요. 예를 들면 시댁에 가서 잘하고 뭐 비 맞춰주고 이러는데 며느리는 가면은 약간 뭔가 일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위는 또 안 그래. 사위는 가면 그냥 손님이야. 나이 아저씨 얘기를 잘 했는데 저도 이제 그 드라마 보면서 아, 저들은 저들끼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겠다. 박호산 씨 와이프 되시는 분이든지 뭐 이성균 씨 와이프들이 다 이 무리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예. 주변 사람들이. 예, 그렇죠. 자기보다 더 이들을 챙기고 네, 맨날 맞아요. 같이 쓰려고 하고. 네, 심지어 그래서 이지아는 극 중에서 바람난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봐도 아, 쟤네들 진짜 가족인 것 같다. 친구 사이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 물론 이제 정말 친한 친구들도 있고 자주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저런 친구들이 없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친구 뭐 개똥벌레인가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되게 부러워요. 그런 좀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나중에 내가 40대, 50대 됐을 때 저렇게 늘 같이 늙어갈 수 있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오늘 약간 이제 나이 들고 한 60, 70대 되면은 진짜 서로의 진짜 안부를 묻게 되잖아요. 너 그쵸. 오늘 잘 일어났니? 막 정말 죽음을 기침은 했니? 뭐 가까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예. 정말 그거를 같이 동반해 갈 수 있는 사이가 되어 간다는 게 이제 발전된 형태의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직 그런 가족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있지만 그래서 양 사장님이 그런 친구들이 저도 주변에서 봤지만 그들하고 같이 있는 거 보면은 되게 행복해 보이고 좀 부러워요. 개인적으로. 뭐 그걸 같이 보잖아요. 예. 근데 아직 저는 이제 아직 뉴비잖아요. 뉴비니까. 뉴비니까 당신들이 쌓아온 그 10여 년의 세월을 제가 어떻게 1년 만에 그거를 제가 극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전 한편으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했었던 게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은 그 후계 초등학교 멤버들의
아내나 여자친구들은 어떨까? 뭐 집에 가서 또 등짝 맞겠지 또. 그러니까 또 만나고 왔어 이러면서. 저는 그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게 만약에 성별이 바뀌어서 그 후계초등학교 모임의 멤버들이 여자들이었으면 네. 이게 이야기가 성립이 될까? 어떤 면에서요? 그냥 쉽게 말해서 남자들은 왜 맨날 거기 가서 술을 먹고 있을까? 그럼 애는 누가 보고 살림은 누가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지 않은 그 사람들의 진짜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지. 정말 이지아가 그 캐릭터를 되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되게 외로워하고 실제 진짜 가족들한테는 안 하고 자꾸 딴 데 가서 그냥 흔히 말하면 남자 중년들 가서 어디 가서 친구들끼리 술 퍼먹고 노는 거랑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그 얘기죠 사실. 네, 사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성별이 바꿨을 때도 우린 남자 입장이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책 속에는 그런 모임의 여성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보통 남자들끼리 먹으면 그게 되게 로망이고 실제 드라마도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자들끼리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모임을 한다고 했으면 어우 주책 많네. 뭐 살림은 누가 이런 식의 비난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었을 거라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이런 대한가족이나 대체가족들 여기서 말하는 분자 가족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 들었어요. 네. 보면서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렇죠. 어떤 성역할이라든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쟤는 왜 저런 뭐 여잔데 쟤는 뭐 나이 먹었는데 막 이런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한가정이나 이런 것 대한가족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거를 약간 저해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저희는 결혼하면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친구들 그렇게 만나서 어울리고 이런 게 가능한데 아내는 그게 안 돼요. 그 심지어 직장도 지금 결혼을 해서 온 곳이고 그런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처음 나이 아저씨를 보면서 야 쟤네 후계초등학교 애들 보면 니네 친구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또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동네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나조차고 너무 아내한테 희생을 강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어요. 좀 보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술자리 앞으로 좀 더 줄이거나 아니 뭐 아내랑 같이 가는 쪽을 선택해요. 아내가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가지고 분자 가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첫 회 녹음을 마쳐가는데 어떠셨나요? 어렵네요. 네. 일단 이 녹음실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는데 네. 갈피를 조금 후반부에 지쳐가지고 제가 지쳤어요 벌써. 예, 지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후반부에 약간 지쳐가지고 말이 좀 겉돌고 했던 게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어떤 걸 들고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좀 더 정신을 좀 편안하게 갖고서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도록 할 거고요. 네.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예, 재밌었고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재미 없었다고 그러는데. 뭐 내 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반말로 넘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존댓말로 하니까 좀 어렵다. 아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이게 약간 경직이 되고 좀 어려웠지만 좀 재미있게 좀 여기서 그냥 유쾌하게 그냥 얘기하고 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5년 만에 팟캐스트를 다시 하는데 되게 재밌네요. 청취자 재미없다고 하는데 아니, 재밌으시죠? 네. 2742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끝으로 정리하면서 오다리 씨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어떤 건가요? 가족이란 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잘 챙기자. 그냥 네. 가까이 등잔 밑이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대단한 거가 가족인 것 같지도 않고 내 주변에 그냥 뭐 친구든 직장이든 뭐 실제 살고 있는 가족이든 그러니까 내 주변부터 잘 챙기는 게 가장 같이 살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챙기는 게 가족이 아닌가.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서로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행동하고 노력하자.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이요. 어떤 관계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 사랑이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랑도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기 위한 것도 노력이거든요. 그쵸. 근데 자꾸 노력도 안 한 사람들이 사랑도 노력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져요. 그쵸, 무책임하죠. 여기서도 말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혈연 관계가 아니고 결혼한 사이가 아니어도 서로 책임지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엄청 네,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열심히 관계를 가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하는 말인가요? 근데 뭐 겸사겸사. 그럼 지금까지 취향연구소 1회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가지고 오기로 했죠? 다음 주 예고를 한번 드려야죠. 영화 한 편을 보고 올 텐데 네. 엄청 매니아들이 많은 영화예요. 그쵸, 저희 아내가 이 영화 제일 좋아해요. 네, 영과 땡칠이라고. 우레메 아니었나? 짐 캐리 네.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을 정말 매니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아니, 전 철저하게 헛소리 할 거예요.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영화 준비를 많이 오지 말자고. 아, 오케이. 어차피 틀려. 어차피 준비해봤자 우리가 맞는 말이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취향연구소 다음 주 2회에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취향연구소의 오다리 양 사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